나으리 그 향 차시면 안 됩니다. 자맹을 나온 임금의 앞을 막아선 것은 11살 남짓한 거짓 꼬마였습니다. 누더 저고리에 맨발 볼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 많지 또렷했지요. 아이는 임금의 허리춤에 달린 작은 행랑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그 안에서 죽은 꽃 냄새가 납니다. 저작거리 한복판이었습니다. 등불은 바람에 흔들리고 떡 굽는 냄새와 술 익는 냄새가 골목마다 흘러나오던 밤이었지요. 사람들은 거짓 꼬마의 말을 배고픈 아이의 헛소리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달랐습니다. 편민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는 조선의 임금이었습니다. 신을 넘긴 왕의 눈이 천천히 가늘어졌습니다. 아이가 내뱉은 말이 가슴 한복판을 찌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숨이 답답하고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지 않습니까? 임금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이의 말은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두통 답답한 숨 싸늘한 손끝. 그것은 임금이 아무에게도 자세히 털어놓지 않은 증상이었습니다. 이 거짓 꼬마는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사연 오늘의 아담에서 매일 전해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도성 저작거리에는 기름 먹인 등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장사꾼들의 외침과 아이들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흘렀지요. 그 번잡한 거리 한복판을 허름한 도포를 걸친 죽는 사내들이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호위무사 가무진이었고 그 곁에 지친 얼굴을 한 사내가 바로 임금위원이었습니다. 위원은 오랜 세월 왕위에 앉아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다. 젊은 날에는 강단 있는 임금이었지만요, 몇 달 사이 몸이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시라 여겼습니다. 밤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숨이 답답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이면 손끝이 싸늘했고 낮이 되면 정신이 흐릿해지곤 했지요. 특히 어의 허문식은 누구보다 정성을 보였습니다. 전화 침전의 향로를 바꾸시면 밤에 편히 주무실 수 있어옵니다. 전화의 향갑을 머리에 두시면 두통이 가라앉을 것이옵니다. 전화의 향낭은 몸 가까이에 지니시면 기운을 안정시켜 줄 것이옵니다. 허문식의 말은 늘 공손했고 얼굴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도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로를 바꾸고 행갑을 가까이 두고 며칠 전부터 행난까지 허리춤에 찬 뒤로 임금의 병세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이연이 자맹을 나선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궁궐안의 행 냄새도 신하들의 번지르한 말도 모두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작거리에서도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허리춤 향낭에서는 달콤하면서도 묘하게 눅눅한 향이 흘러나왔지요. 임금이 약재상 골목 어귀에서 멈춰선 것은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 그늘 속에 작은 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누더를 걸친 맨발의 산내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코를 공중으로 살짝 들어올린 채 무언가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이의 눈이 번쩍 뜨었습니다. 그 시선은 곧장 임금의 허리춤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망설임 없이 임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가무진이 칼자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물러서라. 하지만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그 향낭 차시면 안 됩니다. 가무진이 아이를 밀쳐내려는 순간 임금이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안에서 죽은 꽃 냄새가 납니다. 밤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숨이 답답하고 손끝이 차가워지지 않습니까? 임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아이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가무진에게 주변을 살피게 한 뒤 골목 안쪽 허름한 주막으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주모에게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아이는 그릇이 놓이자마자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마디는 터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낙제가루 같은 것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바오라고 합니다. 내가 어찌 향 냄새만 맡고 그런 말을 하려느냐. 그제야 바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약초 냄새를 잊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악은 사람을 살리지만 향으로 만든 독은 사람을 속인다고. 나으리 허리춤의 향랑에서는 평범한 향 뒤에 다른 냄새가 납니다. 꽃을 말린 냄새 같지만 살아있는 꽃 냄새가 아닙니다. 이미 썩기 시작한 것을 말린 냄새입니다. 어릴 적 한 번 맡았는데 아버지가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임금은 향랑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며칠 전 어의 허문식이 건넨 것이었습니다. 전하의 향은 두통을 가라앉히고 잠을 편히 들게 하는 향이 옵니다. 허문식은 그렇게 말했지요. 하지만 향을 차고 난 뒤 두통은 오히려 심해졌고 잠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임금은 가무진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궁박에 믿을 만한 의원에게 가져가라. 궁 안 사람은 믿지 말라. 특히 내 의원 사람에게는 보이지 말라. 가무진은 향을 받아들고 주막을 빠져나갔습니다. 임금은 다시 바오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는 어디 있느냐? 바오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이는 대답 대신 숟가락을 들었지만 더 이상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국물을 천천히 젓고만 있었습니다. 그 작은 등이 유난히 좁아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임금은 평소처럼 어의 허문식을 드렸습니다. 허문식은 희끗한 수염에 온화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전하 손끝이 여전히 차고 기력이 세하셨사옵니다. 오늘은 새로 지은 탕과 함께의 향을 가까이 두시면 한결 나으실 것이옵니다. 그러면서 소매 안에서 작은 향갑을 꺼내 침상 머리맡에 놓으려 했습니다. 임금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됐다. 오늘은 향이 필요 없다. 허문식의 손이 아주 잠깐 멈추었습니다. 찰나였지만 임금은 보았습니다. 허문식의 눈동자가 흔들린 것을 말입니다. 그리하게 싸웁니다. 전하 옥체만 보존하시옵소서. 허문식이 물러난 뒤 임금은 오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침전의 향로가 바뀌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향갑을 가까이 두라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향을 몸에 지니라 했습니다. 모두 허문식의 손을 거쳐 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허문식은 도성 안에진 기와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시오. 그곳에는 병조판서 조만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만석은 겉으로는 충신처럼 굴었지만 실상은 군을 제 손에 넣으려는 나심가렸습니다. 전하께서 오늘 향을 거부하셨습니다. 누군가 수상한 말을 넣은 듯하옵니다. 누가 말이요? 저작거리에 거지 아이 하나가 향을 알아본 모양입니다. 이름은 바오라 하옵니다. 악초 냄새를 기막히게 구별한다 하더이다. 순간 조만석의 눈빛이 싸늘하게 번했습니다. 박윤겸의 자식이로군 허문식의 납도 굳었습니다. 박윤겸 그 이름은 4년 전 이미 묻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A원 약재 관리인이었던 박윤겸 궁중 향재 속에 섞인 독향을 알아차렸던 사람. 그리고 그 사실을 고발하려다 악재를 빼돌린 죄를 뒤집어쓰고 죽은 사람. 조만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살려두어서는 안 돼요. 이튿날 저녁 임금은 다시 바오를 불렀습니다. 어제 물었던 것을 다시 묻겠다. 부모는 어디 있느냐? 바오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찾지 못했습니다. 어찌된 일이나? 아버지는 내의원에서 약재를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윤겸이라 하였습니다. 악초 냄새만 맡아도 어느 산에서 난 것인지 알아맞힐 만큼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곁에서 약초와 독초 냄새를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중에 들어가는 향재 속에 이상한 것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냄새를 맡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군사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는 약재를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고 끌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장덕대 뒤에 숨기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코를 믿어라. 내 아버지가 가르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데뷔 전 향나무 아래를 기억하거라. 혹시 내가 살아남거든 언젠가 그곳을 찾아가야 한다. 바오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데뷔 전이 어디인지 향나무 아래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떨리던 목소리와 그 말만 오래도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고 어머니도 사라졌습니다. 바오는 약재상 골목에서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래도 남의 약초를 훔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약은 사람 살리는 것이지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바오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작은 주먹만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박윤겸 4년 전 약재를 빼돌린 죄로 처형된 내의원 관린 임금도 그 사건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조정에서 올라온 문서 몇 장으로 끝난 일이었습니다. 임금은 그저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이 전혀 다른 무게로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4월 뒤 가무진이 돌아왔습니다. 전화 두성바 늙은 의원이 행랑을 열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행랑 안에는 평범한 행제 사이에 아주 고운 검은 가루가 섞여 있었다 하옵니다. 사람을 단번에 죽이는 독은 아니랍니다. 오래 맡으면 몸의 기운을 서서히 말리고 숨을 가쁘게 하며 손끝을 차게 만든다 하였습니다. 가무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병든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독향이 옵니다. 임금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게다가 이 향은 향뿐 아니라 전하의 침전 향로와 데뷔 전 향로에도 쓰이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바뀐 것이 옵니다. 임금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누군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그의 숨을 조여온 것이었습니다. 칼이나 활이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 뒤에 숨어서 말입니다. 그 무렵 약재상 골목에는 검은 옷을 걸친 낯선 산의 셋이 나타났습니다. 바오는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다가 문득 코를 세웠습니다. 칼에 먹인 기름 냄새, 낯선 신발 밑창에 묻은 흙 냄새, 그리고 아버지가 끌려가던 밤 군사들에게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 바오는 몸을 낮추고 골목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말린 약초 다발 사이를 빠져나가고 나무 상자를 넘어 좁은 뒷골목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골목 끝은 막다른 창고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린 놈, 제 발로 죽을 곳을 찾아왔구나.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가무진이 튀어나왔습니다. 칼날이 번개처럼 번뜩였고 순식간에 두 사내가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혼비백산 달아났지요. 가무진은 바오 앞에 죽으려 앉았습니다. 다쳤느냐? 바오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들 그냥 살 수가 아닙니다. 옷에서 죽은 꽃 냄새가 났습니다. 공안제 창고에 드나든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무진은 바오를 안전한 여각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임금 이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보고를 듣고 한참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병이 세월 탓이 아니었구나. 내 곁에서 내 숨을 훔치는 자가 있었던 것이다. 이 일은 아직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내가 여전히 병약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 어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들이 마지막 수를 쓰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궁중에서 가장 큰 향내가 언제나 사흘 뒤 앙실의 안녕을 비는 데뷔 전 진향내가 있사옵니다. 임금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들이 움직일 것이다. 한편 조만석의 집에서는 그날 밤 또다시 밀담이 오갔습니다. 살수들이 실패했다는 말을 들은 허문식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감 이러다 일이 새어나가면 어찌합니까? 조만석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아이 하나 잡겠다고 더 소란을 피울 필요 없소. 진양 내 날이면 모든 것이 끝나오. 전하께서 쓰러지면 거지 아이 하나의 말 따위 누가 믿겠소? 향은 준비되었사옵니까?
마지막 향을 올리시오. 데뷔 전 마당에서 전하께서 쓰러지시면 조정은 혼란에 빠질 것이오. 그때 어린 종친 하나를 앞세우면 나라를 안정시킨다는 명분은 우리 손에 있어. 허나 조만석은 몰랐습니다. 바오는 살아있었고 임금 곁에 있었습니다. 그 밤 바오는 임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진해양 내에 데려가 주십시오. 그 해양 냄새는 제가 가장 잘합니다. 무섭지 않으나? 무섭습니다. 하지만 또 도망치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무도 억울함을 풀지 못합니다. 임금은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자 진양내 전날 밤이었습니다. 임금은 강무진을 불러 조용히 명했습니다. 궁궐 경비를 바꾸어라. 병조파한서 조만석의 수는 단 한 명도 데뷔전 가까이에 두지 말라.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게 하되 데뷔전 담장 너머와 향로가 놓일 마당 사방에는 나를 따르는 금을 숨겨두어라. 강무진은 그날 밤부터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믿을 만한 금장들을 불러 데뷔전 주변에 군사들을 조용히 배치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강무진은 데뷔전 뒤편도 살폈습니다. 데뷔전 향나무 아래를 기억하거라. 그 실마리를 풀어준 것은 데뷔전의 늙은 상궁 심상궁이었습니다. 심상궁은 데뷔전을 오랫동안 지켜온 늙은 상궁이었습니다. 강무진이 박윤겸의 이름을 꺼내자 심상궁은 손에 들고 있던 차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이름을 어찌 아십니까? 박윤겸의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심상궁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살아 있었군요. 그 어린 것이 살아 있었군요. 심상궁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박윤겸이 끌려가던 날 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는 겁이 났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 또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박윤겸이 무엇을 남겼습니까? 심상궁은 데뷔전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뒤뜰에 오래된 향나무 아래에 무언가를 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끌려가셨습니다. 그날 밤 강무진과 바오는 심상궁의 안내를 받아 데뷔전 뒤뜰로 갔습니다. 오래된 향나무 아래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자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인 낡은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박윤겸의 약첩이었습니다. 약첩 안에는 허문식과 조만석이 들여온 행제의 이름, 날짜, 양이 적혀 있었습니다. 검은 가루의 성분과 독성을 구별하는 법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바오를 향한 아버지의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 바오라. 악초는 가난한 자도 살리고 임금도 살린다. 내가 살아있다머니 냄새를 잊지 마라. 바오는 그 글을 읽다 멈추었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이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아버지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드디어 진양 내 날이 밝았습니다. 데뷔전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큰 향로가 놓였습니다. 신하들이 줄지어 자리를 잡았고 궁녀들은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왕실의 안녕을 비는 평화로운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당 아래에는 칼보다 날카로운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허문식은 손수 향제를 챙겨 향로 앞에 섰습니다. 조만석은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잠시 뒤 임금 이연이 창백한 얼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고 조만석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허문식이 공손히 아래였습니다. 전하, 오늘 향은 제가 직접 올리겠사옵니다. 앙실의 안녕을 비는 귀한 향이 옵니다. 임금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하라. 향로에 불이 붙었습니다. 달콤하고도 묘한 연기가 마당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마당 한쪽 기둥 뒤에 숨어있던 바오가 순간 눈살을 찌푸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무진이 낮게 물었습니다. 마누나, 저 향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그 향입니다. 저 향을 계속 피우면 전하께서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십니다. 강무진이 임금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병약하게 굽어있던 등이 곱게 펴졌습니다. 흐려 보이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향로를 멈추어라. 마당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라. 간무진이 바오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누더를 입은 거지 아이가 데뷔 전 마당 한복판에 서자 신하들 사이에서 술렁이 일었습니다. 헌문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전하, 천한 거지 아이가 어찌 공중향을 논나옵니까? 공주인 아리의 헛소리로 큰 의식을 어지럽히시면 아니옵니다. 조만석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이는 불경한 일이옵니다. 앙실의 의식을 더럽힌 죄를 물어야 하옵니다. 임금은 바오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바오야, 내 말이 틀리면 너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말하겠느냐? 바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바오는 4년 전 장독대 뒤에 숨어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던 밤, 어머니의 떨리던 손, 그리고 잊지 말라던 냄새. 바오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코가 틀렸다면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 향은 사람을 살리는 향이 아닙니다. 사람 숨을 말리는 독입니다. 헌문식이 소리쳤습니다. 무엄하다. 내 놈이 예수를 아느냐? 바오는 품 안에서 낡은 약첩을 꺼냈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제 아버지는 아셨습니다. 간무진이 향로 안에 향재를 조심스레 긁어내 물이 담긴 큰 그릇에 쏟아 넣었습니다. 추익하는 소리와 함께 향재가 젖어들었습니다. 잠시 뒤 물 위로 아주 고운 검은 가루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헌문식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귀한 약재일 뿐이옵니다. 향의 기운을 깊게 하기 위해 넣은 것이 옵니다. 바오가 약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바오는 또렷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검은 가루는 물에 닿으면 가라앉지 않고 위로 뜬다. 손끝에 묻히면 비린 풋 냄새 뒤에 썩은 꽃 냄새가 난다. 오래 맡으면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참어 병든 것처럼 기운이 마른다. 바오는 고개를 들어 헌문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심상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전하, 박윤겸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 독향을 고발하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았습니다. 허어이와 조판서의 사람들이 그분을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만석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상궁 따위가 어디서 감히 그가 손을 들어 군사를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데뷔 전 마당 사방에서 임금의 친해 군사들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금군들이 이미 모든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무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장부를 내놓았습니다. 전하 향제 창고의 장부와 조만석 대감의 비밀 서신이옵니다. 헌문식이 들여온 향제의 날짜와 양병조판서의 수하들이 향제 창고를 드나든 기록이 모두 적혀 있사옵니다. 임금은 장부를 받아들고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천둥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몸이 약해진 것이 세월 때문인 줄 알았다. 허나 내 곁에 의원이 내 숨을 훔치고 있었구나. 헌문식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살려 주시옵소서. 소인은 멍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조만석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전하의 모든 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전하의 병세가 깊어 조정이 흔들리고 있었사옵니다. 임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라를 위한다는 자가 어찌 아이 하나의 아버지를 죽이고 임금의 숨을 훔치려 하렸느냐. 조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크게 호통쳤습니다. 악으로 백성을 살려야 할 자가 악으로 사람을 죽이려 하였고 군사를 지켜야 할 자가 군사를 사사로운 욕심에 쓰려 하였다. 제가 어찌 가볍다 하겠느냐? 금들이 달려들어 헌문식과 조만석을 포박했습니다. 헌문식은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 울부짖었고 조만석은 끝까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바오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바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임금에게 올리는 절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아버지에게 올리는 절이었습니다. 며칠 뒤 조정에는 박윤겸의 이름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4년 전 약재를 빼돌린 죄인이라 적혀있던 기록은 모두 지워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새 글이 적혔습니다. A에 온 약재 관리인 박윤겸 궁중에 들어온 독향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이를 고발하려 한 충직한 사람 내이온 약재 잠부도 다시 조사되었습니다. 허문식과 조만석이 꾸민 죄가 낱낱이 밝혀졌고 그들과 함께한 자들도 모두 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궁안의 향로는 모두 비워졌습니다. 달콤한 향기 뒤에 숨어있던 독은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바오는 아버지를 기리는 작은 비석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약초비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냄새를 맡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법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언덕 아래에서 말린 악추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죽은 꽃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풀잎의 냄새였습니다. 얼마 뒤 임금 이연은 바오를 궁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내 병이 세월 탓인 줄만 알고 죽었을 것이다. 원하는 것이 있느냐? 금이나 집이나 아니면 벼슬이나? 바오가 정말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싶으냐? 아버지처럼 사람을 살리는 락을 배우고 싶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 고칠 수 있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임금은 한참 동안 바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아버지가 약으로 진실을 지키려 했다면 너는 약으로 백성을 살리거라. 그 뒤 바오는 해민서에 들어가 의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글도 서툴고 예법도 서툴렀습니다. 악초 앞에만 서면 바오의 눈빛은 누구보다 밝아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약초거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오의원이라 불렀습니다. 바오는 가난한 백성의 손을 먼저 잡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돈 없는 자에게는 악값을 받지 않았고 병든 아이 곁에서는 밤새 약탕기를 지켜주었습니다. 바오는 병든 이의 손목을 잡을 때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약초 냄새를 가르쳐 주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향이 좋다며 아무 약이나 가까이 하려 하면 바오는 늘 조용히 말했습니다. 향기롭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냄새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때때로 바오는 밤이 깊으면 낡은 약초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세월이 지나도 또렷했습니다. 악초는 가난한 자도 살리고 임금도 살린다. 세상에는 높은 자리에 앉아도 보지 못하는 진실이 있고 낮은 곳에 엎드려 살아도 끝내 잊지 않는 진심이 있습니다. 그날 임금을 살린 것은 금은 보아도 높은 벼슬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은 한 아이의 맑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내일도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